자,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반팔을 좀 입었습니다. 어제 무지개 더웠죠, 그죠? 자, 이제 오늘은요, 진도를 425페이지입니다. 425. 오늘 강의가 1시 반쯤 끝날 예정입니다.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면 1시간 정도 자리를 좀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오세요. 그동안 빨리 촬영할 게 있어서. 아시겠죠?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인데요. 자, 이제 425페이지 보시면 02번에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 위에다가 말이죠. 그 위에다가 큰 제목으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세요. 02번 제목 위에다가 큰 글씨로다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세요. 자, 건물의 높이를 규제한다는 겁니다. 자, 보자고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 높이를 규제한다면 국민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나는 높게 짓고 싶은데 낮게 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명분은 무질서함을 방지하는 거죠. 무질서한 스카이라인을 방지한다. 자,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건물이 들쑥날쑥 하지 않죠. 일정한 높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꼭대기를 쭉 맞춘 선을 스카이라인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결국 가로구역별로 허가권자가 높이를 정한다. 자, 일정한 높이를 정하지 않으면 들쑥날쑥할 겁니다.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시가지를 내리다보면 가로구역별로 높이가 일정을 할 수 있죠. 여기서 가로구역 하면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이죠. 그래서 블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블록별로 높낮이가 일정하다. 누군가 높이를 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무질서함을 막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조 확보입니다.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높이를 규제한다는 것이죠. 일단 요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02번 제목이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그랬는데요. 가로구역의 뜻을 보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입니다. 이것을 단위로 높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죠. 허가권자가 정한다는 겁니다.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높이를 특광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누가 정하는데? 허가권자가 정하지만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한 동네, 높은 건물이 필요한 곳이죠. 이건 특광의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첫 줄에 건축인의 심의가 나와 있고요. 둘째 줄에 주민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높이를 정할 때는 심의도 거치고 주민 의견을 듣는다. 높낮이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단히 첨예하죠. 그러니까 객관성을 위해서 심의를 거치고 또 현실적인 높이가 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심의와 주민 의견이 있다. 바로 3번.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은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 적용한다. 완화이다 밑줄. 높이를 완화한다는 것은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높이겠다는 얘기죠. 이때는 다음 페이지 보면 심의가 나올 겁니다.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화해준다면 누구나 다 완화해달라고 할 겁니다. 객관성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또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적 적용이라고 적자.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차등화시킬 수 있다. 차등적 적용. 예를 들면 우리 강의실이 동일한 가로구역입니다. 높이를 똑같이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문화의 거리면 5층, 패션몰이면 7층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등적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가로구역별 허가권자가 높이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질서함을 얻겠다. 다음 1조 확보인데요. 1조 확보로 해서 높이를 규제하는데 잠깐 여기 볼까요? 여기 기존의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고요. 여기 신축하려고 한다. 그럼 기존 건물에 기득권을 줘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높이를 높게 지면 이 건물에 햇빛을 막겠죠. 그러니까 어떡하죠? 높게 짓는 반지 멀리 떨어뜨려라 이거예요. 떨어뜨려야 햇빛 안 맞겠죠? 그래서 1조 확보는
우리 집에 넣는 게 아니라 상대 건물에 넣는 겁니다. 상대 건물. 자, 우선 1번의 원칙부터 보자.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 각본의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선부터 다음 거리 이상을 띄우라는 얘기죠. 높게 질수록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조 확보가 적용되는 건 무슨 지역이다?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밑줄 딱 쳐놓고 이 두 지역에서만 일조 확보는 적용된다.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의 공통점이 뭐죠? 주거 지역이니까 사람이 오래 머문다예요. 사람이 오래 머무르니까 햇빛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일조 확보를 적용하게 되면 건물을 따닥따닥 붙여요?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야죠. 근데 시내 한복판에 나가보세요.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있죠? 이것은 일조 확보를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는 상업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은 적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딱 두 지역 어디라고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서만 적용한다. 무슨 방에서 뛴다고요? 정북 방향. 왜 북쪽이다? 상대 건물에 남쪽 햇빛을 넣어줘야 되죠. 상대 건물 남쪽에 넣으려면 우리 집에서는 북쪽에서 뛰는 거예요. 자, 박스를 보면은 높이에 따라서 뛰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높이를 9m 이하로 진다면 1.5 이상을 떼어주자. 무슨 방향에서? 정북방의 경계선에서 1.5 이상. 높이를 9m를 추구한다면 그 높이의 2분의 이상을 떼어줘라 이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선 일조 확보가 적용되는 지역. 적용 대상입니다. 이것은 딱 두 지역.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죠. 이 두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정북 방에서 뛰는 겁니다. 정북 방향.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지가 두 개가 이렇게 인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 대지, 아래 대지가 있는 거죠. 요걸 갖다가 인접 대지 경계선이라고 한다. 대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방위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북쪽이 어디입니까? 위쪽이죠, 위쪽. 동쪽이 오른쪽이고. 자, 위쪽 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고, 아래쪽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이 있다. 그럼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에 기득권을 줘야죠. 높게 질수록 햇빛 막으니까 떨어뜨리자 이거죠. 이 집에서 본다면 북쪽은 위쪽이잖아, 그죠? 위쪽의 경계선에서 일정을 떼어주라 이거예요. 만약 이 건물 높이를 8m로 줬다. 높이가 8m면 9m 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 이상 뛴다? 1.5m 이상을 떼어줘라 이거예요. 떼어주면 여기 햇빛 들어간다 이 뜻이죠. 햇빛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건물 남쪽에 넣으려면 우리 집에서는 북쪽에 뛰는 겁니다. 그럼 빗금을 치고 있습니다. 이 빗금 친 부분은 햇빛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1.5 이상을 떼어주기 시작할 때 여기 햇빛 들어가니까 여기는 햇빛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뛰는 거리가 멀어진다. 자, 근데 말이죠. 2번에 예외가 나와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거기다 배제라고 적자. 배제. 배제니까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박스에 가번을 좀 보겠습니다. 가번을 보시면 둘째 줄에 너비 20m 이상 도로가 있을 거예요. 밑줄 딱 시작. 너비 20m 이상 도로가 있으면 안 뛴다 이거예요. 왜 안 뛴다? 넓은 도로가 있으니까 그 너비에서 햇빛을 안 맞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요건 지금 대지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지와 대지에 넓은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20m 이상 도로가 있다. 너비가 20m 이상의 도로가 있다.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위쪽 대지, 아래쪽 대지. 여기 신축되는 건물이 있고요. 위쪽에 기존 건물이 있다. 그럼 이 경우를 한다면 1.5 이상을 떼어줘야 되잖아, 그죠? 떼어줘야 되는데 요건 지금 대지와 대지 사이에 넓은 도로가 있는 거예요. 아주 넓은 도로. 그럼 여기서 1.5를 안 띄워도 이 거리에서 햇빛을 차단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띄워도 좋다 이거예요. 어떨 때? 넓은 도로가 있을 때. 이럴 때 배제할 수 있다. 자, 이제 오른쪽 가겠습니다. 2번 제목을 보면 정남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융통성 발이라고 적자. 융통성 발이. 자, 정남에서 뛴다고 그랬습니다. 정남 방향.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한다.
융통성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높이를 규제하되 융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원래는 무슨 방에서 뛴다고요? 북쪽에 뛰는데 똑같은 거리를 남쪽에서 뛰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쪽에서 지금 새롭게 개발 사업합니다. 신개발 사업을 하죠. 개발 사업을 할 때 무조건 북쪽에서 뛰라 그러면 이 규정 때문에 사업의 지상성을 처리하죠. 그때는 반대 정남에서 뛸 수도 있다. 또 이 북쪽에 지금 공지가 있어요. 공지가 있다면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굳이 북쪽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규제는 해야 되겠고 그때는 반대해서 뛸 수 있다. 또 이쪽의 소유자가 뛰지 않아줬다고 합의해줬어요. 합의했다면 이쪽에서 안 뛰고 반대해서 뛴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건 신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북쪽에 공지가 있다든지 북쪽 소유자와 합의했다면 뛰기는 뛰되 반대해서 뛴으로써 융통성을 주는 거죠. 규제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긴 하되 융통성을 주자. 근데 아까 말이죠. 규제를 하지 않는 배제는 뭐였어요? 넓은 도로가 있다면 이때는 배제하는 거고 정남 방향은 융통성을 부여한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 높이를 정남 방향으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 보면은 8개 나와 있는데 1부터 6까지를 묶어주면 신개발 사업. 이건 신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1번에 택지개발지구 나와 있고요. 5번에 도시개발구역이랄지 6번에 정비구역처럼 새롭게 개발 사업을 하면 뛰기는 뛰는데 반대 정남에서 뛸 수 있다. 7번에 보시면 정북 방향에 도로나 공원 등 건축 이름이 공지에 접했다고 돼 있죠. 공지 동그라미. 북쪽에 공지가 있다면 그쪽에 햇빛 늘 필요 없잖아요. 반대 정남에서도 좋다. 8번에 정북 방향에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 합의했다, 합의다 동그라미. 합의를 했다면 뛴다, 안 뛴다? 뛴다. 뛰기는 뛰지. 무슨 방향? 정남에서 뛴으로써 융통성을 주자 이겁니다. 자, 이제 괄호 2번으로 갈까요?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제한 그랬어요. 그다 땡땡하고요. 강화 대상이라고 적자. 공동주택은 항시 규제를 강화한다.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층 강화하게 되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높이 규제를 한층 강화합니다. 근데 어떻게 강화하는지 강화의 내용은 몰라도 돼요. 이건 설계자가 하는 거니까. 다만 우리는 어느 지역이 제외가 되는지 살피도록 합니다.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다음의 높이로 하라. 다음은 보나마나 아까 거보다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건 볼 필요 없고요. 형광펜으로 어디를 제외했다고요?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을 제외. 그걸 책을 칠하세요. 공동주택은 한층 기준을 강화하지만 일반 상업이나 중심 상업은 강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않는다? 일반 상업이나 중심 상업은 밀집도가 크잖아요. 밀집도가 큰 지역에 강화하면 공동주택을 짓지 말아라. 이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말이죠.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한층 기준을 강화한다. 그러나 두 지역은 제외. 일반 상업이나 중심 상업은 X입니다. 이 두 지역은 강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게 중요한 거죠. 이 두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강화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한 장 넘겨두면 맨 밑으로 내려가서 괄호 3번에 소형 건축물에 대한 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배제라고 적자, 배제. 조그만 건물까지 높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 건축물은 일족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2층과 8m를 같은 맥락으로 봤죠. 우리 지난번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마다? 4m마다 한 층으로 보죠. 8m를 2층으로 볼 수 있다. 자, 이제 배제를 정리할게요. 배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넓은 도로, 높이 20m 이상 도로. 이 도로가 있다면 이 거리에서 먹고 가니까 높이 제한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소형 건축물이네요. 2층이죠. 2층 이하로서 8m 이하입니다. 이런 건축물은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대여섯 가지를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높이자는 이쯤 해두시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줍니다. 이제 430페이지 제4절에 특별 건축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 건축구역이 나오면 일단은 국제행사, 개최도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입니다. 자, 우리 최근에 말이죠. 전남 여수죠. 여수에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이런 도시에서 단조로운 건물을 탈피해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박람회장이 있으면 높은 건물도 가능하고 동그란 건물도 가능해야 되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니까 단조로움을 탈취하자. 그러려면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이 가능해야 되겠다.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이 가능하자. 이걸 이루어 주려면 기준을 완화한다, 강화한다? 기준을 대폭 풀어줄 것이고 또 일부 규정을 배제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방금 배웠던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면 이런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겠죠? 이걸 과감히 배제하고 흐트러진 법을 통합 적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주차장법, 건축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이 법들을 따로따로 적용하면 박람회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 규정을 박람회 목적에 맞게끔 통합 적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를 배제하고 통합한다. 이와 같은 특례를 준다는 겁니다. 특별 건축구역에서는 이와 같은 특례를 준다. 그럼 물음 드릴게요. 특례를 받는 건물은 여수 전체 건물일까요? 박람회 관련 건물일까요? 박람회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건물만 특례를 받는다. 그럼 특별 건축구역은 누가 정할까? 국가 행사니까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정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지자체에서도 국제행사를 개최하죠. 시도지사도 정할 수 있다. 국토부나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 건축이 정되면 국제행사 개최도시다. 이렇게 딱 봐가시고 자, 1번의 의부터 보자고요. 특별 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기술 수준 향상,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 또는 관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부 배제. 또 완화한다, 완화. 통합한다, 통합. 이걸 적용하도록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특별 건축구역에서 기준을 강화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강화는 X. 일부 완화, 일부 배제, 통합한다. 강화는 X입니다. 자, 이제 02번. 지정 대상 지역이 나오는데 박스의 가번 보세요.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한다고 돼 있죠? 국제행사 개최도시가 그 대상이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괄호 2번 하고요. 괄호 3번 두 개를 묶어주세요. 괄호 2번은 지정 불가 지역이라고 돼 있죠? 박스에 네 가지가 보이죠? 요 네 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네 개 지역의 공통점이 뭘까요? 보전지역입니다. 보전이 강한 보전지역은 이 구역을 정할 수 없죠. 보전지역에다가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에 개발 제한구역, 2번에 자연공원.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좀 보시면 돼요. 여기다 100층짜리 지을 수 없다고요. 세 번째,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에 접한 일정 부분의 지역이에요. 이것은 도로 확충을 위해서 남겨놓는 땅이니까 개발할 수 없는 땅입니다. 네 번째, 보전산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개 지역은 보전지역이니까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괄호 3번을 보자. 두째 줄 내려가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나옵니다. 밑줄 딱 써보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죠?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지역 경우는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면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가 뻔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대상을 골라라. 지정할 수 있는 곳을 골라라. 답은 5번이겠죠. 네. 군사지역이 정답이다. 위에 네 가지를 1, 2, 3, 4 배치하고 끝에다 군사지역을 집어넣겠죠. 그럼 군사지역은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으니까 그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정도 해두시고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제 04번 되겠네요. 관계법령 적용의 특례라고 되어 있네요. 특례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이제 특례라는 것은 1번에 적용을 배제한다. 2번에 완화 적용한다. 05번에 통합 적용한다. 요 세 가지를 특례라 볼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배제가 되는지 그 배제가 몇 개가 됩니까 지금? 박스에 나와 있죠? 1번 건축법에서 대지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공제하고요. 높이 제한이 나와 있고요. 2번에 주택법 규정이 나오는데 주택법 규정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건축법이니까. 그래서 건축법에 배제가 되는 5개를 기억하자. 일단 대지 쪽을 배제합니다. 대지 조경하고요. 대지 공지를 배제한다. 그리고 삼총사를 배제한다. 삼총사가 뭐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개수가 4, 5개니까 말이죠. 시험 내기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 건축구역에서 배제가 되는 5개. 첫 번째, 대지 쪽 2개. 대지의 조경과 대지 공지. 그리고 삼총사. 삼총사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제5절 특별 가로구역이 나오죠. 특별 가로구역은 시험 내기가 좀 애매하니까 개념만 잡아드릴게요. 얘하고 명칭이 좀 비슷해요. 특별 건축구역과 특별 가로구역. 일단 어디가 더 동네가 큰 동네입니까? 이거죠. 이건 여수시 전체거든요. 근데 가로구역 하면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이죠. 이것은 명동이나 인사동 거리. 서울의 명동과 인사동 거리를 생각하면 돼요. 자, 개념만 잡아드릴게요. 명동이 개발을 말이죠. 60년대 초에 있다고 합니다. 1960년도. 그때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이 끝난 후죠. 그래서 명동이 이렇게 있었어요. 획지가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구획되어 있었겠죠. 명동을 1960년도 초에 개발하는데 그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건폐율을 거의 100% 육박하게 해줬다고 해요. 건폐율이 100%. 100%니까 이 대지에 거의 건물이 꽉 채워져 있다는 게 이렇게. 거의 틈이 없고요. 그냥 빡빡하게 이렇게 건축물이 꽉 차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명동에 가보셨나요? 어렸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만 해도 월말고사를 보면 상장을 주었어요. 제가 상장을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잘했다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명동을 갔죠. 가서 이제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는데 전 속으로 그랬습니다. 왜 이런 데로 오나? 걸어갈 때마다 부닥치는 거예요. 멍이 들 정도로. 좁아가지고요. 그래서 왜 이런 데로 올까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빡빡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거의 60년이 지나갔잖아요. 지나가서 재정비를 해야 돼요. 노후화가 돼서 재정비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명동은 중국의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재정비를 하자니 소유자가 반대합니다. 왜 반대라 봤더니 예전에는 이 정도로 해줬습니다만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70에서 80밖에 못 해요. 건폐율을. 그러니까 땅값 비싼 데서 건폐율이 떨어지니까 이걸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죠? 관공 수입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 좋다. 그럼 여길 예전처럼 다시 풀어줄게. 풀어줄 테니까 재정비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특별 가로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역이 지정되면 기준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걸 배제하겠죠?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책을 확인하자. 국토부 장관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이 법이나 관계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 치고 일부를 배제하고 또 완화 적용한다 완화이다 밑줄. 건폐율 같은 걸 대폭 완화해 주겠죠. 이렇게 해서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특별 건축구역 가로구역이다. 이렇게 간단히 좀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책을 한 장을 잠깐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시면 제 6절로 내려갑니다. 건축 협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별표 하나 딱 세요. 그리고 3장을 잠깐 넘겨보세요. 3장을 넘기면 제 7절에 결합건축이 나올 겁니다. 제 7절이죠? 결합건축. 거기다가도 별표차. 둘 중 하나는 시험 문제입니다.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은 둘 중 하나 시험 문제인데 어떤 게 나올 것 같습니까? 팁을 드리면
건축협정은 이미 2번이나 문제 나왔어요. 27, 28때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협정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공부하는데 협정 쪽을 좀 더 치중하자 이거예요. 자, 말 그대로 건축협정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 강의실이 사업장이에요. 사업장인데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나 지상권자도 해당이 돼요. 우리 전원이 모이는 거예요. 합의를 합니다. 우리 이 동네는 애들이 많으니까 불필요한 차를 설치하지 말자. 어둠의 세를 설치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상호 간에는 좋을까요? 싫을까요? 협정을 체결하니까 굉장히 좋은 특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전원이 합의하여 건축을 합시다라고 협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건축협정이라고 한다. 자, 교재 보시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걸 소유자라고 한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요거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오른쪽 도표에 2번을 보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장도 협정 체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상의 소유자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원합의라 밑줄. 전원합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이나 리모델링 하는 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걸 건축협정이라고 합니다. 협정 체결은 전원합의라는 거죠. 전원합의.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예, 03월의 1번이죠. 의 보겠습니다. 협정 체결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정 체결자는 협정서를 작성하겠죠. 그래서 인가를 받아주는 거예요. 괄호 2번.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두 개 이상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의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과반지 속하는 쪽에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이것도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 걸칠 때 원칙은 어딜 따라간다? 대지 과반이 속하는 쪽을 따라간다. 들어봤을 겁니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나옵니다. 05번으로 갑니다.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별표 딱세. 이게 시험 문제일 거예요. 협정을 체결하면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어떤 특례가 있을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1번 맞벽 건축 특례 밑줄 딱 치고 2번 통합 적용에 밑줄 딱 세요. 통합 적용은 몇 가지를 통합 적용한다? 6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맞벽 건축이 뭡니까, 여러분들? 민법에서 못 들어보셨나요, 아직? 맞벽 건축.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대지가 이렇게 인접돼 있어요. 두 개의 대지가 인접돼 있다. 이게 A 대지, B 대지. 여기 건물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기도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건물의 외벽하고요. 대지 경계선의 이 거리가 50cm 이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건물 외벽에서부터 대지 경계선까지가 50cm 이내입니다. 아주 가깝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건물을 짓다가 보면 분쟁이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건물 질 때 땅을 파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옆 건물에 진동을 발생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소음 때문에 각종 민원이 야기되죠. 이렇게 민원 때문에 분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자? 협정을 체결하는 거죠. 얘하고 만나. 딱 만나서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동시에 버리자. 허가도 같이 받고 착공도 같이 하고 감리도 같이 하고 수수료 같이 내자.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동시에 사업을 하니까 민원을 대폭 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맞벽 건축의 특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두 개 이상 건물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할 때 맞벽으로 건축을 하는 이런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맞벽 건축을 허가할 때 허가의 수수료를 할지 착공 신고를 할지 사용 승인 감리 규정을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민원을 대폭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맞벽 건축의 특례입니다. 이해하셨고 요거? 자, 오른쪽 갈까요? 이제 통합 적용인데요. 일단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대지 조경을 통합할 수 있고
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통합할 수 있다. 그다 땡땡하고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접도 길이 2m 이상입니다. 접도 길이 2m 이상. 기억나시나요?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규정이 있죠? 그거고요. 3번에 지하층 설치, 4번에 건폐율, 5번에 부설 주차장, 6번에 개인 하수 처리. 지난주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잠깐 꺼내보시죠. 자, 지난주 프린트를 보시면요. 그림 4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그림 4. 그림 4를 보시면 건물이 3동이 있잖아요. 각 대지마다 나무를 심어야 돼요. 조경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경을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거예요. 모아서 통합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대지 활용도가 좋을 것이다. 이제 오른쪽 그림 보면 건물마다 각각 지하층을 설치했었잖아요. 이걸 밑으로 연결시켜 버려요. 지하층을 연결해서 주차장을 함께 써버립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동과 동이 떨어져 있어도 밑에 지하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협정을 체결해서 지하층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이제 주차장도 공동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일단 조경 따로 하지 말고 통합하자. 또 지하층 따로 하지 말고 통합하자. 또 주차장 따로 하지 말고 통합하자. 또 개인 하수 처리. 개인 하수 처리를 따로 동마다 하지 말고 모아서 한 군데 처리하자 이거죠. 그리고 두 가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나오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접도 길이 2m 이상이죠.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이 없으니까. 대지 두 개가 이렇게 인접돼 있고요. 도로가 지나간다. 그럼 A대지, B대지가 있습니다. A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잖아, 그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A대지는요, 맹지잖아요. 도로에 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허가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둘이 만나서 협정을 체결하죠? 야, 대지 따로 하지 말고 니하고 나하고 그냥 하나의 대지로 보자. 이걸 하나의 대지로 통합했기 때문에 얘도 건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얘도 하나의 대지로 봤으니까 2m 이상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하나, 건폐율이 나오죠? 건폐율도 대지마다 따로 하지 말고 협정 체결하여 함께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딱 6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머릿속에 그림을 연상하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통합할 수 있는 6개 뭐다? 조경, 지하층, 주차장, 부설, 주차장 했고요. 또 개인 하수 처리, 그리고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그리고 건폐율. 요 6개를 통합합니다. 그럼 책에다 말이죠. 박스 밑에다가 용적률 X. 용적률은 통합 적용할 수 없다. 또 계단 설치 X. 계단 설치도 통합할 수 없다. 우편물 수취함 X. 우편물 수취함도 통합할 수 없다. 자, 건폐율은 통합했었죠. 용적률은 통합 안 합니다. 왜? 이건 좀 이따 결합건축에서 만나요. 용적률 밑에다가 결합건축이라고 적자. 용적률은 결합건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계단과 우편물을 통합해버리면 프라이버시가 깨지잖아요. 계단을 함께 썼다고 쳐봐요. 저 옆집에 누가 올라가네? 우편물을 통합했다고 쳐보세요. 우편물 통신의 보안이 흐트러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통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자. 자, 이 정도 해두시고요. 이제 책을 한 장 넘기겠습니다. 딱 넘기니까요. 06번에 폐지가 나오죠. 협정을 폐지하자. 자, 협정 체결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는 과반수동입니다. 그러니까 협정을 체결할 때는 얼마의 합의고요? 전원합의. 폐지는요, 과반수 동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을 하고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건물 이렇게 지찰하고 이미 착공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폐지하면 지타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면 20년이 지나야 협정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걸 좀 했고요. 이제 한 장 또 넘겨보자. 이제 7절의 결합건축을 보겠습니다. 결합건축. 결합건축은 다시 프린트에 그림 4라고 적혀있는 거 보세요. 맨 위에 그림이죠? 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용적률 거래라고 적으세요. 용적률 거래. 자, 이제 결합건축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있거든요. 대지가 있고요. 여기 A 대지, B 대지가 있다. 여기 지금 용적률이 400%라고 쳐요. 그러니까 얘도 400%를 지을 수 있고 얘도 400을 지을 수 있다. 근데 얘는 더 높이고 싶고 얘는 높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 100%를 얘한테 갖다 팔을 수 있어. 그럼 얘는 500을 짓고 얘는 3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용적률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럼 용적률을 거래하는 조건은 일단 이 대지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최단 거리 100m 이내. 이 대지와 대지 거리가 100m 이내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가 동일 지역일 때 가능합니다. 지역이 같아야 용적률 값이 같겠죠. 그리고 넓은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도로 너비가 12m 이상. 12m 이상 도로에 있는 최단 거리 100m 이내 대지에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색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합건축 보시자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 최단 거리 100m 이내 밑줄 치고요. 대지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100m 이내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가 괄호 속에 보면은 동일한 지역이 나와 있죠. 그죠? 1번에 동일한 지역. 2번은요. 대지가 12m 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를 했다면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통합 적용하니 이것을 결합건축이라고 한다. 용적률을 결합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합건축이라고 한다. 쭉 내려가다 보면 두 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라도 결합건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을 갖고 있어도 결합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지역에서 결합건축을 허용할까? 박스를 볼까요? 박스에 보면은 1번, 2번, 3번 세 개를 묶으세요. 이 세 개 지역에 결합건축할 수 있다고 해요. 1, 2, 3 세 개 적었는데 그럼 과연 어떤 지역이길래 결합건축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여기는 사고 싶은 사람, 더 높이고 싶은 사람, 여기는 팔고 싶은 사람. 그럼 사고 싶다면 건물을 더 높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발이 왕성한 지역이고 팔고 싶다면 좀 가난한 동네일 때 팔고 싶겠죠. 여기가 대상일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상업지역 나와 있고요. 2번에 역세권 개발이 나오잖아요. 이 지역은 땅값 무지 비싼 데니까 올리고 싶단 말이에요. 더 사고 싶겠죠? 대상이고요. 3번은 무슨 교육이 나온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난하잖아요. 팔고 싶단 말입니다. 사거나 팔고 싶은 그런 동네일 때 대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2번, 쪽거로 2번이죠. 결합건축 제외 대상이 나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나오죠. 도시군계획사업이라면 공익적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결합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 공익적 부지에서는 거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확인하셨고. 그 밑에 3번에 심의가 나올 겁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기 전에 심의를 거친다. 결합건축을 하여 허가를 받을 때 심의를 거친다. 100%를 내가 더 받았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체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고요. 그 밑에 보면 20%를 초과해가지고 거래한다. 해당 용적률의 20%를 초과해가지고 거래하고 싶다면 공동심의를 거칩니다. 건축위원회와 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친다. 20%를 초과했으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체크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또 이 100%가 초과됐으니까 20%를 초과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밀집하잖아요. 교통평가해야죠. 도시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거친다. 얼마 초과했을 때? 20%를 초과했을 때입니다. 자, 이제 넘겨주시고요. 이제 4번에 유지기간이 나오죠. 건축협정의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왜 30년?
뭘 거래한다고 지금? 용적률 세 글자잖아. 그래서 30년.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용적률 거래다 세 글자네. 30년, 최소 30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 합니다. 자, 5번이죠. 결합건축을 폐지할 때는 전원동입니다. 아까 말이죠. 건축 협정 배웠죠. 네. 협정을 체결할 때는 얼마 합의? 전원합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동이. 이건 결합건축이죠. 결합건축을 폐지할 때는 얼마 동의? 전원동입니다. 왜? 둘밖에 없잖아요. 둘이 주고 사고 파는 거니까 둘이니까 전원동의가 되겠다. 전원동의로 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 좀 공부했고요. 이제 책을 어디다 넘겨 놓으시냐면 네, 449표 놓으시고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